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의 이야기인데 네. 아무래도 이 규제가 좀 심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제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우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에 대한 사실 미중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요. 이것 때문에 투자가 너무 힘든 게 그렇죠. 어제 밤에 마이크론 주가 마이너스 6% 나고 이러는데 이게 투자자로서 이 리스크를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더 신기한 건 뭐냐면 마이크론 때문에 중국 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올라서 홍콩 항생지수나 아니면 전체 센티먼트 회복으로 뭐 거의 1.6%가 올랐더라고요. 중국은 우선 이 대립관계, 그러니까 반도체 측면에서만큼은 반도체 기업에서는 이게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계속 자기 내부에 있는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체력 같은 거, 그 다음에 기술력 같은 걸 계속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대처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중국이 대처 방식을 보면 미국과 강대강이냐? 그렇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 관계가 안 좋은 거는 둘이 라이벌 관계가 돼버렸잖아요. 물론 GNP로 따지면 중국이 훨씬 떨어지긴 하죠. 10,000불 정도밖에 안 되고 미국은 7만, 6만 넘어가니까. 근데 GDP 측면에서 보면 경제 규모가 거의 비등비등해지고 있어요.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럼 미국이 과연 중국을 가만 놔둘 것이냐? 중국은 뭐 유한화의 세계화라든가 여러 면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패권에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해보니까 안 돼 버렸어요. 거기다가 상황이 안 좋았죠. 코비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은 소극적인 대응, 소극적인 방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소극적인 방어고요. 사실 그걸 하고 우리가 얘기할 때 예전에 외교 전랑이라고 그런 표현도 있었고 가서 막 굉장히 힘든 심한 발언들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발언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어요. 그 마이크론 제재한 날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같이 좀 잘 해보자. 그렇죠. 이 뉴스가 외교적인 있었거든요. 표현으로. 네. 그래서 굉장히 외교적인 표현을 잘 쓰고 있고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고 있으면서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시간을 벌 것 같아요. 체력을 키우려고. 근데 미국과 중국 관계를 보면 둘은 공생할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삼성과 애플. 생산자와 소비자. 그렇죠. 예. 또 반대로 소비자와 생산자. 예.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그리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루어야 될 것도 많고. 예. 왜냐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태도 어떻게 보면 둘이 협력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해결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탄소 중립도 같이 이루어야 될 목표인 거고. 그쵸. 두 나라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제일 많이 나오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플하고 삼성처럼 서로 불편해요. 경쟁 상대니까. 근데 저 하나를 처치해버리고 나만 살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하죠. 예. 물론 교역량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근데 아직도 미국하고 중국은 굉장히 큰 교육 국가니까. 칩스라던가 이 IR 같이 그렇죠. 이게 또 들어오면서 이제 미국이 이러잖아요. 우리 쪽으로 공장 들어와. 그러면 이렇게 잘해줄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중국을 의식해서 나온 법안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게 조금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는 건가요? 중국 시장에서 당연히 타격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도 항상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타격을 받고 있고요. 중국 정부 측면에서 아마 같은 맥락이에요.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걸 공격한다기보다는 그 자기들의 그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도와주긴 하겠죠. 근데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미국을 공격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강대강으로 나간다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위안화로 결제를 막 여러 군데를 체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달러가 갖고 있는 달러가 결제 통화라는 거에 대한 파워 때문에 사실 예전에 달러가 결제 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이 혹시 미국이 페트카라는 법도 통과시킨 거 아시죠? 들어본 것 그 같은데. 페트카가 뭐냐면 미국인이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은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그 기업 활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세금을 다 신고해서 거기도 세금을 걷어들이게 만든 게 페카거든요. 근데 페카가 제대로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각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그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기관들이 그거를 이 고객이 누군지 미국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미국은 그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은행을 움직이려면 그럼 미국에 있는 그 국세청이 예. HSBC 영국에 있는 아니 홍콩이 제일 큰 HSBC한테 이걸 다 해줘. 그럼 HSBC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쓰겠어요. 왜냐면 모든 고객들이 미국 진짜 시민권자 아니면 그걸 확인해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미국이 어떻게 강요해서 다 하게 만들었냐면 너 안 그러면 미국 통화 결제 못해. HSBC 미국에서 HSBC가 미국 통화를 결제 못하면 HSBC는 상업은행이잖아요. 네. 트레이드 쪽을 통해 가지고 미국 결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를 미국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죠. 아, 미국은 가능하구나, 이게. 그게 일예예요. 예. 일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 통화가 결제 통화라는 것 때문에 절대적인 파워를 갖고 있어요. 아, 예. 그리고 US 달러에 자기들이 프린팅도 해서 뽑아내는 거 있죠. 예. 그것도 마음대로 뽑아내는 거잖아요. 발권력이 있죠. 예. 그렇죠. 발권력이 있죠. 예. 그래서 세계의 기축통화가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 지금 부채 한도 이것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긴 한데 그런 부작용들이 너무 많은데 중국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어느 나라든지. 그래서 그 위안화가 결제 통화 또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이미 유럽에서도 유로가 결제 통화로 많이 사용이 되기를 원하고 제 생각에는 다른 국가들도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었어요. 특히 예전에 대영 제국 무너지기 전에 예. 그 영국이 그 EU에 가입되기 전에 사실 파운드도 굉장히 결제 통화로 많이 그렇죠. 사용됐었잖아요. 한때 파운드가 기축통화처럼 했었죠. 아주 굉장히 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왜냐하면 기축 통화가 되면서 거기에 생기는 파워가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미국 경제에 이득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다른 나라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왜냐면 보통 그게 어려우니까 이제 현지에서 번 돈을 내가 가지고 들어올 때 다 이제 신고를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네. 안 그냥 거기다 두면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는구나. 그렇죠. 예. 아. 그래서 그 결제를 할 수 있는 미국 중개은행이,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커레스펀드 뱅크라고 하는데 뒤에 중개은행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US 달러로 그걸 결제할 수 있는 은행이 있는데 대부분 미국에서 그걸 라이선스를 주고 있죠. 예. 미국 현지에서. 아, 알겠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도 예를 들어 남미라던가 뭐 이런 국가들도 지금 위안화 결제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는 거는 그 나라들도 이득이 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니까 할 것 그렇죠. 같은데 왜냐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중국과 교육을 할 때 위안화로 그 결제를 하게 되면 훨씬 편하긴 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US 달러로 바꿨다가 예.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상품들은 위안화로 표시되는 거였을 테니까. 예. 그래서 훨씬 나은 훨씬 나은 결제긴 할 텐데 근데 그 국가들이랑 위안화로 결제하는 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 아무래도 너무 작죠. 왜냐면 국가들의 무역 규모라든가 예. 아니면 경제 규모가 너무 작은 국가들이니까. 그리고 또 중국 지금 소비가 회복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 축에서 미국, 유럽, 중국인데 중국의 이제 소비가 좀 살아나고 좀 경기가 회복돼야 이제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더 본격적으로 상승장으로 돌아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중국 경제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언제부터 좀 살아날 것 같으세요? 타이밍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예. 중국 경제가. 근데 올해 하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보셔야 될 게 데이터를 많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거의 2분기를 이제 바닥쯤으로 2분기를 저는 바닥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일 또 중요한 거는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7.05 이랬잖아요. 중국 그 외환 당국에서 개입을 하기 시작했죠. 그럼 중국 정부가 용인할 수 있는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7.25에서 7.35. 그러면 7.35 밑으로 떨어진다. 중국이 경제가 살아날 거라면. 근데 그게 아마 환율로서는 바닥일 거고, 그게 모든 게 다 이제 변곡점이 이제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때쯤 돼서 예를 들어 그 위안화가 계속 이게 가치가 떨어진다라 그러면 중국에서 정책이나 부양책을 통해서 이거를 좀 만든다는 거죠. 만들 수도 있죠. 예전에 보니까 포치를 잘 용인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때 어떤 데이터를 많이 보셔야 되냐면 그 달마다 나오는 CPI, 뭐 PPI, 그다음에 수출, 수입 데이터, 소비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전년 대비 나아지는 걸 계속 보시고 그게 영속성 있게 약간 영속성 있게 한 월별 대비 아니면은 전년 대비 그다음에 분기별 대비 이게 좀 이어지면 이게 추세가 돼버릴 거거든요. 그때 들어가신 게 맞고 그럼 다른 데이터셋은 뭘 봐야 되냐면 너무나 분명한 얘기긴 하죠. 가장 큰 기업들 마켓 캐탈라이션이 가장 큰 기업들의 그거 있잖아요. 분기 보고. 그래서 요번에 텐센트가 작년 4분기도 좋았어요.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요번 1분기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분기별 가장 빠르게 성장한 분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좋았으니까
텐센트나 아니면은 알리바바 다른 기업들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중국 경제가 활성화가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센티먼트가 회복될 것 같아요. 아, 이게 한국도 보면은 증시보다 먼저 살아나는 게 이제 반도체거든요. 반도체가 살아나면서 이제 분위기가 돌아서는데. 그렇죠. 수신이 좋아지니까. 중국에서는 텐센트나 알리바바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장 큰 기업이니까. 그리고 이 기업들이 이제 그 성과가 좋아지면서 어떤 걸 할 거냐면 신사업들을 계속 열 거잖아요. 물론 챗 GPT, 클라우드 컴퓨팅 예. 연관된 AI로 연관된 사업도 지금 좋은 수익 구조, 수익 모델이 될 거고 그런 모델들을 통해서 어떤 걸 할 거냐면 고용 창출을 하겠죠.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가 세종시에 딱 열리니까 네. 그 클라우드 센터로 대학들이 이번에 딱 집합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대학들이 여기 다 몰려온다고 하면서 AI부터 시작해서 의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진짜 좋은 인재들을 그대로 뽑아쓰려는 건지 그렇죠, 그렇죠. 모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효과를 많이 예, 내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 실업을 그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 대한 인력을 자기도 뽑아줄 거고 그럼 그게 중국 정부가 원하는 바거든요. 왜냐면 청년 실업률이 되게 높았어요. 네. 16%까지. 맞아요. 엄청 높았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왜 높았던 거예요? 왜냐면 중국 그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 했던 기업들이 테크 기업들이었거든요. 아, 안 뽑았구나. 안 뽑았죠. 안 뽑은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잘랐어요. 왜냐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저희가 뉴스 보도를 보면 네. 이 기업에 생존할 수 있나 정도까지 치달았었잖아요, 문제가. 근데 그런 기업에서 어떻게 고용 창출을 할 수 있겠었어요. 사람을 많이 이제 뭐 어떤 뭐 부분들도 다 이제 정리를 했고 사람들 많이 잘랐고 근데 이제 다시 뽑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중국 정부는 뭘 해야 되냐면 그냥 가만히 아무런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그 기업들이 하게 놔두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러니했던 게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었는데 데이터상으로 봤더니 청년 실업률만 되게 높았던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그렇죠. 되지? 이랬었는데 그러면 좀 중국 청년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내가 좀 큰 기업 좀 이런 대기업에는 가고 싶어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중소기업은 좀 안 가고 싶어 하고 그런 문화가 아마도 있는 그런 거예요. 분위기가 있죠. 비슷하구나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인들이 좀 많이 투자하는 중국 기업들 어떤 것들이 주로 있을까요? 아마도 뭐 예. 저희가 얘기하는 그 바이지오로 바이지오로? 예, 백주로 있는 기업 있잖아요. 마오타이가 있는 소비주로는 뭐 그런 예, 것도 좀 예, 사시는 예, 것 예. 같고 또 기주 모태주. 전기차 쪽으로도 예. 많이 구입을 하시고요. 예. ETF로 따지자면 뭐 저희가 갖고 있는 항생테크 ETF 항생테크면은 주로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업종이? 그 테크 50개 테크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 제일 큰 거는 텐센트 아니면 그리고 한국의 이제 딜리버리 앱처럼 메이티완 같은 거, 그 다음에 디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버 같은 거거든요. 예. 중국에 그런 테크 기업들도 있고 물론 알리바바도 있고요, 예. 시아오미도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3빌리언, 그러니까 US 달러로요. 그렇게 되면 한국 돈으로 3.5조인데 예. 지금 그게 한 3, 4개월 전의 수치고 저번 달 수치를 보면 그게 3.5빌리언이 됐어요. 거의 4조가.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종목들이 ETF가 구성하는 종목들의 가격은 네. 아시다시피 네. 약간 떨어졌거나 지금 레인지 바운드로 움직이고 있긴 한데 그래서 유입이 많이 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또 종목들 뭐 테크, 뭐 그럼 전기차, 그런 이제 소비재 예.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다른 거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보리양품. 네. 솔라, 태양광 네. 쪽으로 아니면 다른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들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어떤 발표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올해 하반기에 중국 정부는 분명히 이쪽에서 굉장히 탄력을 주면서 정부 정책 지원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해도 탄소 중립을 위한 길이니까 그렇죠. 윈윈하는 전략이잖아요. 윈윈하는 전략이죠. 경기 부양하면서 탄소 중립 간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국 사회를 어떻게 보면 그리나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린 전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과거의 노동 집약적 아니면 저부가 가치 산업에서 고부가 가치의 하이테크 그 다음에 그린 산업으로 전환하는 거를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죠. 그럼 그런 쪽으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조금이나 부양책을 통해서 그렇죠.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중국 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섹터에 투자하는 게 유리한 전략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이나 예. 아니면 그런 부분은 유효한 것 같아요. 과거 같았으면 제가 테크 기업이나 아니면 정책이 지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예. 근데 요즘 그 리오프닝 있고 나서 재개방이 있고 나서 중국에 있는 소식이나 들어보면
정책 지원은 딱 그쪽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이제 올해 1년 정도는 그 정도로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올해 연말에 있었던 무슨 정치국 회의라든가 아니면 내년 양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한번 방향성을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좀 한 박자 더 봐야 되겠네요. 한 박자를 좀 정책 지원 측면에서는 한 박자를 더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그 탄소 중립 쪽 신재생 에너지는 좀 더 확실하게 보이고요. 나머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대로 자유방임주의, 경제가 알아서 그 자신이 맞게 회생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좀 중국 여행 갈 때 이 도시를 좀 가봤으면 좋겠다. 그 추천할 만한 도시 있으세요? 제 생각에는 대도시를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업들이나 물론 그런 데를 탐방할 수 없긴 하겠지만 그래서 관광지도 많이 가시긴 하겠지만 그래서 전기처럼 뭐 전기차가 어떤 상품들이 있고 거기서 팔리는 상품들 특히 내수 소비가 진작이 될 거면서 그러면은 정책적이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그 중국의 오운 브랜드 있죠. 자기들 브랜드를 육성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례가 뭐냐면 중국의 나이키 있죠. 리닝. 리닝이라는 거 안 들어보셨죠? 약간 요렇게 생긴 그 약간 나이키 비슷한 봤어요. 그게 운동선수가 운동선수 맞아요. 그렇게 돼서 만드는 그렇죠,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안타 스포츠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제가 코비드 전에 심천을 갔다 왔거든요. 그 길거리 자체가 무슨 광저우 시장 뭐 이런 비슷한 거였는데 짝퉁 시장은 아니었고요. 모든 브랜드들이 제가 처음 본 브랜드였어요. 옷 브랜드들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가 활성화될 거라서 과연 중국이 어떻게 바뀌고 있구나. 또 주시해야 될 거는 뭐냐면 5년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했었죠. 굉장히 많이. 택시에서도. 현금주의였죠. 그렇죠. 현금주의였죠. 중국이 5년 전에 그 알리페이 해가지고 오죽했으면 제가 여행을 갔는데 자판기에서 뭘 뽑아 먹으려고 하는데 현금을 못 썼었어요. 그래서 위치도 없으면 안 된다는 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디지털 페이먼트나 아니면 디지털 경제를 전환해서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언어의 장벽 때문에 그걸 100%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근데 그거에 대한 편리성 이런 것들이 있죠. 좀 환전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진일보된 사회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냥 위챗 한창 유행할 때, 세상에 뭐 귀찮게 저런 걸로 해고 나서 나중에 한 박자 늦고 나서 이제 네이버페이라든가 카카오페이 막 나오면서. 그렇죠. 결국은 시대의 문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렇죠. 그거를 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어떤 게 편리하고 아닌 건 지금 딱 맞아요. 저도 맨 처음에 그걸 봤을 때 알리페이를 보고 세상에 이 귀찮은 걸 나한테 시키게 하네. 어플 깔고. 그렇죠. 어플 깔고. 거기다 다 중국말이야. 근데 제가 태국에 갔을 때 보니까 태국에서도 위챗페이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지? 이러다가 에어비앤비 하던 친구들이 에어비앤비 어플 안 쓰고 위챗으로 다 해서 위챗으로 돌려가지고 수수료를 절감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위챗이 그렇게 대단한 회사인가? 이제 그랬었거든요. 저도. 근데 지금 굉장히 그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도 위챗 메시지를 쓰면서도 굉장히 많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중국에 좀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한테 이쪽 업종을 좀 잘 체크해봐라 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그 계속 기관 투자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항생테크, 테크 기업 굉장히 많이 봐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긴 해요. 왜냐하면 항생테크 기업들이 보면 그 중국 GDP 연동되는 거랑 저희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있거든요. 중국 GDP가 올라갔다는 것들이랑 그 다음에 그 테크 기업들에 소속된 기업들 있죠. 그 지수에 그 기업들의 분기별 실적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중국 GDP가 올라가는 거를 견인할 거고 중국 GDP와 그리고 소비가 지금 확산되잖아요. 소비가 확산되는 것들도 테크 기업.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있죠. 알리바바 같은 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메이티완, 그 딜리버리 앱이라든가 너무나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라든가 그 다음에 요즘 흔히 가고 있는 챗 GPT도 여기서 그 상품들을 또 내놨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클라우드 컴퓨팅 쪽도 다 하고 있고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을 떼놓으려고 하긴 하고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 사업 수익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테크 기업이 제 생각에는 단기간 6개월 사이에 아마 가장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움직이는 것들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성장성이 하여튼 좋은 기업들이면 둘 다. 성장성에서 참 좋은 기업들이죠. 지금 딱 봤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항생테크에 있는 기업들이 아마 가장 성장성이 좋은 기업을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회사 홍보를 좀 하려고 저 CSOP ETF 홍콩에 상장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항생테크 ETF가 지금 거의 4조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유동성 측면에서도 가장 좋은 상품이고 그 밑에 있는 그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좋고요. 성장성이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 증권사 계좌에서 홍콩 증시, 홍콩 마켓에 가서 CSOP를 검색하시면 아마 종목들이 다 나올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귀중한 시간 또 홍콩에서 진짜 오셔가지고. 아닙니다. 시간 내서 너무 감사하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